원래 이제 리바이어든이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괴물이잖아요. 괴수. 성경 욥기에 나오는 구약의 욥기하고 뭐 시편에도 조금 나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좀 나오던데. 이 원래 이제 중동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신화적인 괴물입니다. 주로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보셔야지 좀. 보이세요? 네. 누가 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렸습니다. 굉장히 큰 괴물이에요. 뭐 성경에 보면은 뭐 이렇게 찔러도 뭐 피도 한 방울 안 나고 뭐 하느님만 오직 신만이 뭐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거대한 괴물입니다. 바다에 사는 거의 뭐 악마 사탄에 가까운 그런 괴물인데 이거는 이제 홉스는 이걸 가지고 이거를 하나의 의인화해서 군주, 거대한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군주 혹은 국가. 이제 홉스는 리바이어든이라는 책에서 커먼웰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국가. 뭐 저는 복지 공동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가라는 또는 군주라는 그 존재를 이미지화하기 위해서 리바이어든이라는 그런 괴수로 이제 차용을 해서 이제 이미지화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홉스가 생각하기에 국가라는 것 또는 군주라는 것은 혼란스러운 상태를 이제 종식시키고 평화로운 상태로 이제 변형시켜서 그 구성원들 사이에 각자의 개개인들의 이익이나 복지를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 사람의 생각이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강력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 갈등이나 경쟁 관계, 뭐 잘 아시다시피 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뭐 그런 표현 많이 보셨죠? 그런 상태, 사람들 사이는 다 서로 늑대다. 서로 다 잡아 뜯어먹고 산다. 그런 영구적인 전쟁 상태를 이제 종식시키기 위해선 굉장히 힘이 센 어떤 존재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이제 국가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또는 그 국가라는 조직이, 기관이 의인화되면 이제 인격화되면 군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괴수라는 말은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왜 기계론이냐? 이 사람은 기계론자예요, 기본적으로. 근대의 철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기계론자적인 성향을 많이 갖습니다만 이 사람은 특히 좀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리바이어든 책 우리나라에는 2008년도에 완역이 됐는데 2권짜리로요.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하드커버로 무겁게 비싸게 이제 출판을 했죠. 저 같은 사람만 이제 속아서 사는 건데 도서관에서 이제 구경이나 하세요. 뭐 어차피 재미가 없어요. 별 재미가 없습니다. 그 2권짜리인데 4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룰 거는 1, 2부 정도예요. 특히 우리의 관심사는 저는 정치 철학 쪽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2권 전체가 이제 정치 철학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리바이어든의 핵심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핵심 좋아하잖아요. 인강에서 핵심 정리 해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2권만 보시면 돼요. 아니 2부만 보시면 돼. 2부만 1권의 한 절반 정도가 2부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1부에서도 좀, 제1부에서도 좀 이 정치 철학적인 그 부분은 많이 서술을 합니다. 13장부터 이제, 1부 13장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 이 저작은 1651년에 나왔는데, 그때가 이제 영국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잘 몰라요. 17세기경이면은 이제 근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지 한참 지나던 때인데요. 경제적으로 보면 이제 오락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게임 중에 그런 거 있죠? 대항해 시대라고. 열심히들 사시는 분들이라서 모르시는구나. 그런 게 있어요. 대항해 시대라고. 인터넷 네이버 가서 한번 두드려 보세요. 지금은 아무도 안 하는 게임인데 돈 버는 게임입니다. 1500년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서 배를 건조를 해가지고 이제 막 돌아다니죠. 그러면서 이제 지리상의 발견이 시작이 되고 식민지 건설하면서 금과 은이 이제 유입이 되잖아요. 유럽으로요. 엄청나게 유입이 됩니다. 갑자기. 산물이 굉장히 뭐랄까요. 소비해야만 하는 사치품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유럽은 아시겠지만 뭐 별 볼 일 없는 지역이었죠. 사실. 당시에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세계는 우리가 속했던 동아시아였습니다. 그쵸? 명나라 때 당시에 그때가 한 신종, 그러니까 만력제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로 하면은 그때가 한 임진왜란으로 해가지고 그냥 막 전쟁할 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잘 나갔습니다. 중국도 굉장히 잘 나갔고요. 그런 식으로 잘 나갔다면 심지어 이제 가정을 하면 안 되지만 자본주의는 오히려 동아시아에서 먼저 생겨났을 겁니다. 사실은요. 인구도 굉장히 많았고 원나라 시대 후반기 때부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밤을 새서 장사를 하고 그랬으니까 야시장이 발달하고 대규모로요. 그런 때였으니까요. 은행도 좀 있었고. 어쨌든 유럽에는 이제 바야흐로 이제 그 16세기경부터 이제 상업혁명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거대 상인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 전에는 한자동맹이라고 아시죠?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당시에는 굉장히 소규모로 장사를 하던 시대였는데 대항해 시대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상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 화폐가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는 돈이라는 거는 사실상 별로 쓰이지도 않았습니다. 물건이었죠, 다. 근데 이 화폐가 굉장히 중시되는 시기로 이제 넘어오면서 그 화폐로 뭘 하기 시작을 했느냐? 군주들은 당시에 이제 힘을 키우기 위해서요.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나라하고요. 전쟁을 하면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군대, 경제력 이런 걸 다 독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돈을 갖고 있었던 당시에 돈을 갖고 있었던 계층은 귀족들은 아니었습니다. 귀족들은 돈이 없었어요. 귀족들은 맨날 땅 파먹고 사는 사람들 착취하는 거라서 현물만 있지 돈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당시에 유럽의 군주는 힘이 약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힘이 강하지 않았어요. 중국이나. 그래서 어느 정도로 힘이 약했냐면 대토지 귀족들한테 맨날 쥐어 살았죠. 그리고 수도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자기 궁전에 이렇게 머무르지 않고 계속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왔다 갔다 하고 암살도 당하고 그랬죠. 그렇게 이제 힘이 없던 시기였는데 점차 이제 새로운 부르주아지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귀족들의 세력들이 이제 약화되고 그 틈새를 보면서 이제 왕들이 자기 세력을 좀 강화시켜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요놈들 이제 다 쓸어버려야지 라는 식의 이제 생각들을 점차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군주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왕의 권위, 권력 이런 걸 굉장히 강화시키는 시대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걸림돌이 되는 게 귀족 세력하고 교회였는데 이것들을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부르주아지들을 이제 활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부르주아지들이 처음에는 장사하는 놈들이니까 거래를 하기 시작을 하죠. 내가 돈 빌려줄 테니까 그만큼의 어떤 이권을 좀 다오, 보장을 해다오 라는 식으로 이제 거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잘 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장사가 잘 안 돼요. 수지가 안 맞아요. 그래서 부르주아지들이 이제 막 승질을 내죠. 안 해, 돈 안 줘. 라는 식으로 가니까 이 왕들이 이제 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제임스 1세, 뭐 찰스 1세, 뭐 2세, 제임스 2세, 뭐 이런 것들이 막 둘이 이제 막 싸워요. 돈 내놔라, 안 준다. 돈 더 거들려면은 권리를 좀 보장해다오. 안 돼, 그거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열받아서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규합을 해가지고 왕을 그냥 쫓아버리죠. 죽여버려요, 그냥. 뭐 프랑스에서만 목을 친 게 아니라 그 한 100여 년 전에 이미 영국에서도 죽여버렸습니다, 왕을. 근데 프랑스에서는 좀 달랐던 건 뭐냐면 프랑스는 의회가 중심은 아니었고요. 영국은 이제 의회라는 형태를 띄어가지고 부르주아지들만의 이제 혁명이었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측면이 좀 있었죠. 어쨌든 근대 민주주의 또는 자유주의 혁명에 있어서의 그 선진국은 영국이라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뜨뜻미지근하게 이제 시작을 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쪽은 민주주의까지로는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냥 그 혁명이라는 게 고작해야 청원의 형태라든가 아니면은 권리를 좀 보장해달라라는 식의 이제 일종의 보증서 형태로 혁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프랑스 혁명과 같이 직접적인 민주주의의 어떤 발단이다라고까지 이렇게 과장을 하기가 좀 그래요. 어쨌든 그 시기에 이제 이게 저술이 되는 겁니다.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이요. 당시에 그 1651년도니까 크로멜이 청교도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이제 정권을 잡았던 시기입니다. 이른바 이제 의회 세력들이 정권을 잡았던 시기예요. 아주 짧은 시기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왕이 정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의회가 정치하는 공화정의 시대가 이제 잠깐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도요. 그때 이제 리바이어던 저술을 했던 이 홉스가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좀 뜨뜻미지근한 사람이라서 처음에는 왕한테 좀 이렇게 잘 했다가 망명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찰스 2세를 만나거든요. 찰스 2세하고 또 이제 어떻게 이렇게 잘 친하게 지내요. 수학 선생이었어요. 수학을 가르쳐주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수학도 가르쳐주고 기하학도 이 사람이 잘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자기가 리바이어던을 저술을 한 다음에 찰스 2세한테 바칩니다. 근데 이 양반이 좋아하질 않아요. 자, 쭉 한번 읽어보니까 이게 나를 위한 책이 아니에요. 나만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이게. 의회의 세력하고 부르주아지의 세력하고 왕의 세력을 대충 절충한 정치 이론서라는 감이 이제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측근들이 이제 왕의 측근들, 왕당파들이 이제 이 책을 교과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척이 갈리죠. 찰스 2세하고. 찰스 2세는 나중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또 왕 하다가 쫓겨나요, 또. 별로 이렇게 사이들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어쩌고 저쩌고 하던 왕하고 의회하고 세력들이 이제 계속 부딪히던 그 시기에 이제 저술이 된 겁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왕이 암살되고 처형되고 내쫓기고 또 갈아치우고 이러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영국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종식시킬 수 있을까? 평화와 안정, 이게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평화와 안정을 갈구하기 위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쓴 거예요.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각 구성원들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기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거다. 그건 국가가 아니다. 그건 군주가 아니다. 라는 게 이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국민들의 복지, 이익,
행복한 삶, 이런 거 보장해주는 국가라고 하면 어때요? 괜찮은가요? 별로예요? 상관없어요? 끝까지 뭐 있으나 마나 뭐. 나라가 뭐 언제 나한테 잘해준 적이 있나? 잘해준다, 해주게끔 만들게 하려면 요 내 설명서대로 따라라 라는 게 리바이어던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사회는, 정치 공동체는 내가 저술한 식으로 가야 돼 라는 식의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일종의 국가라는 그런 거를 이제 도입을 했는데 이 사람은 하나의 기계 조직으로 이렇게 도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 상상을 합니다. 하나의 국가라는 기계 또는 국가가 인격화되면 군주라는 거대 기계. 왜냐하면 이제 군주가 겉모습은 인간이긴 인간입니다만 오직 군주의 역할은 공적인 역할만 해야만 한다라고 이 사람은 봤거든요. 각 구성원들이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각 구성원들의 복된 삶, 이익 이런 거 보장해주는 그런 존재로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많이 친숙하죠 그런 왕들.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친숙한 이미지들이잖아요. 아니에요? 뿌리 깊은 나무에 한석규가 열연하는 그 세종, 성군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성왕의 학문이라고 해가지고 유교가 이제 그걸 이제 추구를 하죠.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 군주라고 봤던 거예요. 홉스도 백성의 삶을 잘 보살펴주는. 근데 이 사람은 기계론자이기 때문에 우리 동아시아는 기계에는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이 사람은 기계론자이기 때문에 그런 군주가 자기 마음을 경향성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기계적인 그 어떤 모습으로 운영 방식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는 식의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계라는 거, 그 국가라는 기계라는 거 또는 군주라는 그 기계라는 거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 군주는 로봇이에요, 로봇. 일종의 거대 로봇. 태권브이 생각하시면 돼요, 태권브이. 태권브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조종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군주의 목표는 백성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 그 군주의 목표인데 오직 거기에만 기능과 역할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힘이 세야 된단 말입니다. 그 구성원들이 헛소리하지 못하도록 자기 사리사욕 채우지 못하도록 아주 중립적인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선 이 각 개인들이 그 군주들한테 힘을 몰아줘야 돼요. 그걸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권리를 양도한다고 그러죠. 권리 양도. 몰아줘야 돼요. 근데 그 몰아주는 게 자발적으로 계산해보니까, 합리적으로 계산해보니까 그거 몰아주는 게 이익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몰아주는 거거든요. 뭐, 몰아주고 싶어서 왕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이익 때문에 몰아준 건데. 일단 한 번 몰아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계약이. 한 번 그런 계약을 맺게 되면 어떻게 돼요? FTA 같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한미 FTA 같이. 어떻게 됩니까? 잘 아시잖아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낙장불입이에요, 이거는. 이거 하나 딱 내면 끝이에요, 이거는. 이건 맺어지면, 이건, 역진 방지 조항이 있는 건지. 그거 맺으면 이제 끝입니다. 무조건 따라야 돼요. 안 따르면 안 됩니다. 안 따르면 자연 상태로 간다라는 거죠. 사회적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국가에서 안에서 보호받고 안 살겠어요. 난 내 맘대로 살 거예요. 그래? 죽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는 사회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이야. 그러니까 넌 나쁜 놈, 정당하지가 않아, 불의해, 의롭지 않아, 넌 죽어도 돼, 죽이자 라는 식의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땐 의도하지 않게 홉스는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죠. 하나는 국가 구성원들 개체의 복지를 또는 이익을 굉장히 보호해주는 이런 주의자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각 구성원들의 자유, 권리, 이익 이런 걸 보장해 주니까. 또 하나의 모습은 뭡니까? 그 보호하기 위해서 권리, 자유 이런 거, 개체의 자유,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익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국가는, 보호자는, 가디언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힘은 돌이킬 수가 없다. 물릴 수가 없다. 라고 해서 굉장히 절대주의, 절대 왕정의 지지자의 모습도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홉스 리바이어던을 80년대에 읽는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또 70년대에 읽는다 그러면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죠. 전공한다 그러면. 하여튼 그쪽에서는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게 우파로 모는 그런 해석을 하죠. 근데 요새 와서 이제 홉스를 새롭게 읽는 분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자유주의화 됐으니까, 자유민주주의화 됐으니까, 새롭게 이제 읽기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전공자들은 이제 자유주의자의 측면을 좀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사람이 그 자유주의자적인 측면으로 보는 게 사실은 홉스의 기본 의도와 좀 맞는 면이 있습니다. 자기 의도와 본래 의도와. 그래서 찰스 2세가 싫어했던 것이고요. 이 책을요. 왜냐하면 찰스 2세는 자기가 권력을 독점하고 싶은데 자기의 역할은 맨날 백성들 이렇게 돌봐주는 양치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그 역할을 벗어나게 되면 군주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요.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두 가지의 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